요즘 이제 주식이 되게 뜨거운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 반도체주 열풍이 되게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12일인가 그 주식이 막 한번 꺾였었어요. 그때 무슨 악재도 없었. 물론 지금은 주식이 많이 꺾여 있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상승세였는데 대형 악재도 없이 주식이 한번 꺾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국민 배당금이라는 글을 올려요. 근데 이 글이 상당히 긴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꺾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까지 했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배당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시장의 국민배당금 이 글 때문에 사실 오늘 인물로 김용범을 다루는 거죠. 다루는 건데 그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길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글을 한글 파일 이런 데 붙여 보면은 글자 수가 7,000글자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난 요약한 것만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아마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요약을 해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 이런 증시 호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일개 기업의 호황 뭐 그런 문제로 볼 게 아니다. 이게 뭐 메모리 사이클이 어쩌고저쩌고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게 과연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을 던지거든요. 이게 물음을 던지면서 AI는 하나의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좀 따라잡기가 힘든 그런 장벽이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GDP나 이런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서 괴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서 나온 게 국민 배당금인데 사실 그 전에 언급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김용범 실장이 창업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 창업 시장을 굉장히 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왜냐? AI 하나만 갖고 한 사람 개인이 대기업 수준의 생산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용범 실장의 이제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걸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배당금 얘기를 했는데 국민 배당금 얘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제일 논란이죠. 사실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초과 세수라고 분명히 그 글에 적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김용범 실장이 이제 보수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부채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K자 성장 시대에 이거를 분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체제 유지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K자 성장이 계속 가면은 이게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태를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하면서 체제 유지 비용으로서 초과 세수를 이제 국민들에게 나누는 어떤 배당 형식의 그런 국민 배당금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그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들어보면 이게 예전에 그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녹색평론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이 생각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은 굉장히 딱 타당한데 체제 유지 비용이란 말은 상당히 좀 정치인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어떤 이유진 기자는 청와대 출입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유진 기자 눈 보기에는 지금 김 실장이 발언이 고의로 이제 왜곡돼 가지고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김 실장 스타일이 약간 이런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둘 다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블룸버그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정이 된 상태거든요. 제목에서 이윤을 세금으로 좀 수정을 했고 김 실장이 이제 기업 이익 자체가 아니라 초과 세수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도가 좀 부정확했다라는 거를 이제 블룸버그도 좀 인정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도 야당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주의식 주장이다, 뭐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다소 다분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다만 그 김 실장의 그 SNS 스타일이랄지 요런 부분은 좀 예전부터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페북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그 지난해 15 그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인데 그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지 한국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장문의 그 페북 글을 올립니다. 이제 당시에 토어제 지정으로 비판이 많이 따랐을 텐데 어떻게 이 뭐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지를 직접 정책실장의 입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들어보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실장이 청와대에 내가 이런 글을 올리겠다 이제 공보 라인에 얘기를 하고 이제 글을 업로드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올린 글의 숫자를 보니까 32건이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책실장이라 하면 되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요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울 수 있는데 아까 허남설 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올릴 때마다 글이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주제도 부동산, 주식, 뭐 거기에 5.18 뭐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정책실장이 내뱉는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약간 논란들도 좀 계속 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비하인드로 말씀을 드리면 김 실장이 좀 본인이 밝히기에도 글을 쓸 때 그 생성형 AI 도움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다 생산성이 보니까 높아졌다는. 길고 장황해서 해석이 많이 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김 실장 발언 여파를 떠나서 김 실장이 그 이번 그 국민배당금 문제를 자기 브랜드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여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과 세수가 30차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여하튼간에 그 김 실장 발언 자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너 잘 걸렸다고 계속 지금 쟁점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 취지가 맥락과 다르게 이게 왜곡 전달되는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당황했던 기억 있으세요? 뭐 사실 당황하는 기자로서 당황한 경우들 있죠. 뭐 사실 뭐 우리 정치부에서 기사 쓸 때 그 예컨대 정치인들 워딩 기사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어떻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따옴표 쳐서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정치인이 굉장히 튀는 발언, 의미 있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보통 따다 쓰죠. 따다 쓰는데 뭐 예컨대 정치인들 중에 이제 망언 내뱉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되게 자극적인 발언으로. 그러면 이제 너 망신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그 망언을 이제 따다가 이제 기사를 쓰는데 다만 거기다가 이것이 우리가 뭐 이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망언이다라고 해설까지 붙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기사를 써놓으면은 보통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야 기자야 이런 거 왜 전하냐 너 여기 동조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해. 나 이거 그냥 욕 먹으라고 그냥 던져놓은 건데 마치 내가 욕을 다 먹어야 되는 너 여기 동조하는 것처럼 보는 약간 그런 것들 약간 좀 보면은 좀 왜곡돼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준 기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가 브리핑이 생중계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이 이제 박제가 되고 이제 때때로 어떤 질문한 기자들은 조롱거리가 되곤 하는데 좀 억울했던 게 충주맨 김선태 씨가 그 청와대 그 사직을 하고 나서 청와대에 온다만다 막 얘기가 그렇죠. 한창 저도 그거도 불었을 때, 봤어요. 예, 그 김선태 씨가 청와대 면접을 보고 갔다는 이제 설이 막 돌았던 거예요. 막 그리고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 측 좀 설명이 필요해서 대변인실에다가 그걸 물었더니 곧 이제 김남준 당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테니까 좀 그 현장에서 물어봐 주시면 대답이 한 큐에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알겠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되려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뜬금없이 김선태 질문하는 뭐 기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왔을 때는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오해를 풀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요새도 뭐 우리도 기사를 쓰다 보면 좋은 댓글 달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정치부장 할 때 칼럼 쓰면 어쩌다 이제 국민의힘 주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댓글에 좌파는 생긴 것부터 다르다 뭐 이런 거 올라오고 그죠. 생긴 걸로 많이 까죠 보통. 잠깐 근데 제가 잠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발언과 또 이제 억울한 거 얘기하자면은 그럼 지금 김용범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범 실장의 발언 이 글 페이스북 글 국민 배당금 글이 사실 저는 김용범 실장이 좀 많이 억울하게 좀 많이 곡해 당했다고 보거든요. 곡해 당했다고 보는 게 뭐 예컨대 블룸버그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미디어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런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사라진 미래 세대 어젠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이제 논란만 남고 이제 여러 가지 비난만 남고 이제 이 김용범 전체 시장이 정말 띄우고자 했던 어젠다는 사라졌다. 저는 약간 그 측면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우리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CEO들도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 얘기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 김용범 전체 시장이 얘기한 체제 유지 비용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AI로 사람들이 뭐 일자리 잃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 CEO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만을 쏟아내면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체제 유지 비용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그들이 스스로 강구해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권남설 기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 저는 기본소득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정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요. 근데 뭐 그 김용범 정책시장은 어쨌든 거시경제를 다뤘던 재무부 관료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시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게 낯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뭐 자본주의의 고도화 역사가 계속 체제 유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뭐 예컨대 뭐 엥겔스가 자본주의 초기에 그 영국 도시의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 아동 노동의 현실, 그 여성들이 굉장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책을 쓰고 글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선을 나선 게 당시의 정부와 자본가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게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 산업 체제가 유지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동 노동 이제 금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성을 이제 남성의 노동에 얹혀서 이제 어떤 핵가족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체제들을 다 만든 게 이게 다 체제 유지 비용으로 다 자본가들이 그 구상하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은 김용범 정책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자본주의 태동기만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게 뭐 꼭 어떤 뭐 정치적인 워딩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제 관료로서 나올 수 있는 워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글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하고 정치권을 아주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그 김용범 정책시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김용범 전체 실장은요.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196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안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광주 대동고등학교 6회 졸업생이고 그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을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6년에 행정고시 30회 합격을 하면서 공직 생활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부 당시에 재정경제부 이게 나중에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재정경제부가 됐죠. 거기에 관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융이나 증권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코스를 밟았어요. 뭐 예컨대 1999년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은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발표한 사람이 김용범 재경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5천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좀 기시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 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세계은행에 5년간 파견 근무한 다음에 국내에 복귀해서 2010년부터는 금융위원회 관료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여전히 금융, 증권 이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다음에 2019년에 이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죠. 그 전까지 이제 경찰시장 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1차관 이렇게 발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관료를 은퇴해서 민간 기업에 다녀오십니다. 민간 기업의 해시드 오픈 리서치라는 어떤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그런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갔다 와서 그다음에 2025년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이분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김 실장 가리켜서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관료다 이렇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보면은 실제 공부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 대학 입시는 전국에서 200등, 300등 안에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거든요.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그냥 다 같이 시험 보러 가고. 국장은 몇 등인가요? 셀 수 없지. 그 정도로 똑똑하시고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2000등 정도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공부는 아마 김용범 실장이 좀 더 잘한 것 같고 2000등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등수죠. 근데 네네. 저도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뉴스를 어디서 봤는데 성적 우리 때 학력고사라고 그래서 저희 때 좀 옛날 얘기 할게요. 배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은 어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 배치표상 점수로는 서울대 경영학과 갈 정도의 점수를 오. 받았대요. 아. 근데 되게 어려워서 중앙대에서 들어오면은 너 저기 장학금 주고 주니까. 생활비도 준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머리는 좋다. 그래서 이제 김용곤 실장도 머리가 좋지만 이건 이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원래는 좀 CPA 공인회계사 시험을 좀 준비하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시로 좀 진로를 바꾸셨고 이제 그러고 나서 헌법, 민법 뭐 이런 책을 좀 사려고 찾아간 곳이 이해찬 전 총리가 하던 광장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들과 사담을 나눌 때 약간 그 이해찬 전 총리를 그 서점에서 봤던 얘기나 이런 걸 좀 풀기도 하시고 어쨌든 뭐 시험 관련해서 또 조언도 당시에 많이 받았었는데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이 또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장이던 뭐 한승희 청장 이 당시에 그 행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김용범 실장의 그런 어떤 머리 똑똑함,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김용범 실장이 계속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 점에 좀 약간 주목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최근에 뭐랄까 업적이라고 할까 성취라고 하면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제도화한 거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굉장히 그게 손에 많이 꼽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쪽으로 민간 기업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분이 62년생인데 당시에 가상화폐 이거 사실 이해도 하기 힘든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신문물에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이 측면이 되게 중요한 분 같고 그리고 실제로 기재부 1차관 마친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탑에서 내려와서 광장으로 나간다. 그런 말을 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뭐 하냐 해서 봤더니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계속 뭔가 자극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임 같은 것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좀 김용범 실장의 캐릭터 중에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광주 대동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 대동고 출신이 꽤 돼요.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인맥을 좀 한번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누구 있나? 그 송영길 대표 굉장히 유명하고 송영길 대표는 근데 좀 약간 김용범 실장한테 뭐랄까 공부 측면에서는 좀 열등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굉장히 친하다고 소문은 나 있어요. 네, 굉장히 친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악마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호수 전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첨언하면 뭐 8기에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 계시고 뭐 10기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 뭐 등등 있는데 참고로 그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동고 진학이 뺑뺑이로 결정이 됐을 때 아,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전주고 목포고가 되게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대동고는 당시에 소위 요즘 말하는 좀 듣도 보도 못한 고등학교였다. 본인 표현으로는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동고 출신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김용범 실장이나 송영길 그 지금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5.18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각성의 계기가 돼서 그 동기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저도 하나 덧붙이면 그 장인어른이 황병기 씨잖아요, 국악인. 근데 이 김용범 실장이 아무튼 그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수재인데 되게 어렵게 자란 분인가 봐요, 가난하게. 근데 황병기 선생은 이제 어마어마한 어른이고 그래서 처음에 그 인사를 갔는데 황병기 선생은 답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챙겨가지고 우리 사위 하면서 이렇게 챙겨서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김용범 실장이 처가에 대해서 약간 좀 대릴 사이 아니냐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처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황병기 선생 기사를 어디서 잘못 썼었나 봐요, 기자가. 그랬더니 기자하고 대판 싸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친한 사람 덧붙이면 박지원 의원하고 그렇게 친하대요. 근데 박지원 의원하고 안 친한 사람이 있나 싶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DJ 정부 뭐 참여정부 이렇게 해서 요직을 하셨으니까 박지원 실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료들 출신들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본인 스타일상 안 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